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10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아주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전 후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현이 됐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해서 앞으로 북미 대화에 강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화를 앞두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 정찰기는 방공 식별구역을 진입을 하는 등 엄중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공군은 경고 사격으로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기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 유사 상황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진전을 보였지만 역사적 퇴행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가 자행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남북미 회동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현안 관리를 해왔고 3주에 걸쳐 반도체 소재기업, 연구기관, 정밀화학기업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주로 요구하는 것은 테스트베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규제 완화 요청도 있었고 법률적인 제도적인 지원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 사항들을 당 특위에서 검토를 해서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 대응 국면은 넘어섰지만 일본 측이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은 내일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발전 특위를 발족을 시켜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사항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과 여양 5당 대표가 합의한 비상협력기구인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도 7월 중으로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무총장 간에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당장은 어렵지만 한 번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는 8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일본 경제 보복 처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통과되는 것인데 만시단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안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통과 즉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국민과 기업에 효과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두 번째로 상생형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침체된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택시 카풀 상생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법률 개정 등 추가 조치가 더 있어야 하지만 파업으로 치닫던 상황은 넘겼고 국민들도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의 출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천제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공천 룰을 마련했고 7월 초 정당사상 최초로 전자 플랫폼을 이용한 전당원 투표로 총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총선 룰을 이렇게 조기에 확정한 것은 아마 우리 정당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스템을 갖춘 현대 정당의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확정된 공천 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재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당과 철학을 공유하고 민생중심 경제,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달이면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지 1년입니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고 예산정책협의처럼 가급적 현장을 많이 찾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장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0년의 첫 해, 새로운 100년의 첫 해, 어렵더라도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모두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일문일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문일답 하실 때 소속사와 이름을 좀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TV의 한지희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 이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9월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당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 또 소수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애인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 영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하고 뭐라고 할까요? 뉴스가 많이 되는 사안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영입위원장은 당대표가 직접 맡아서 하고, 또 본인들도 최종적으로 수락은 역시 당대표의 면담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TN. 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대표님께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신 분이 몇 분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하신 분 참고하라고, 당 운영하는데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가 불출마할 테니까 참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예, 됐습니다. 네, SBS 권지윤 기자입니다. 그 지소미아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한일 군사정보 보유협정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폐기 주장하는 쪽도 있었는데 오늘 일본 경제 침략 특위에서도 이제 폐기 의견을 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소미아는 상호간에 그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군사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그 기구로 이제 그동안 작동을 해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수출 규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이건 경제 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 정보 교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데일리 유태환입니다. 모두에 나왔던 총선 관련 질문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당 안보 행보에 대해서 대표님 공개 비판 많이 하시는데 그런 행태를 볼 때 일전에 뭐 농담으로 200석 이상 목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좀 몇 석을 얻어야 국정 안정이 되겠다라고 보시는지, 또 하나는 청와대 출신들이 이제 많이 총선 준비하면서 현역 의원들도 좀 걱정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격 채비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총선에서 우리가 가능한 많이 얻는 게 제일 좋죠. 예, 실제로 내년 선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일종의 재임 중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녹록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 또 다른 당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많이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를 막 기사처럼 쓰니까 이제 농담도 잘 못하겠고, 청와대 출신들이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천 룰을 일찍 확정을 한 겁니다. 개인의 어떤 편향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룰을 확정을 했고 29% 그러니까 거진 한 20만 명이 넘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아마 정당 사상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천 룰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밝히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공천 룰을 확정했기 때문에 공천 룰에 따라서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저쪽 뒤에 얼굴이 안 보이. 누구시죠? 경향신문의 김윤나영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총선 비례대표도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그럴 경우에 뭐 소수자,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불리한 조건에 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비례대표 공천 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당규만 지금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절차, 공개 오디션의 절차에 따르더라도 분야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분야 내에서
마저 공개적인 오디션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면 그 소수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그 소수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중적인 인기라든가 지명도 가지고만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의 원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비례대표 선발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저 아주경제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당 일각에서 뭐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한일 간에는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이웃입니다. 그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잘 삭혀서 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모처럼 아시아에서 이제 올림픽이 그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경제 그 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건 또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당 차원에서 그 반대하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대책은 경제 대책대로 그 대응을 해나가고 외교적인 건 외교적으로 또 문화 스포츠는 문화 스포츠대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 영남권 내에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재현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 제1야당에서는 여당이 선거에 좀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좀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구명 일자리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뭐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은 뭐가 있고 후속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구명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명 일자리. 예, 세 번째는 아까 인재영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험지, 불모지에 대한 이 대책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남 지역에 대한 인재영입과 관련한 대표님의 보관이 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예,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일단 김해공항으로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확정을 했는데 현지의 여론들이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동안은 그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제 다뤄왔는데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다루려면은 그 총리실 그 국무조정실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소관 업무를 이제 총리실로 이관을 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네, 다루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관을 해서 총리실에서 다시 이제 재검토가 아니고 그 불경 지역의 그 요구를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이제 할 겁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 불경 쪽의 주장이 이제 타당하다면은 그 입지를 재선정하는 쪽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그 타당치 않다면은 이제 그걸로 종결이 될 겁니다. 아직은 그 검토 단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에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건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도 문제라든가 이쪽 영남권 국제 수요, 이 허브 공항으로서의 국제 수요를 그 제대로 이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번에 이제 구미에서 그 협약식을 체결을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그 LG화학하고 구미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맞으면 SOC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종말 처리, 거기서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을 종말 처리를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아마 구미시가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단계에서는 1000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약 4000명까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험지라는 표현인데 험지는 아니고 험지와 양지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당이 이제 당세가 좀 약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영입도 하고 또 출마도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예, 제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입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영입된 인재가 뭐 전략단수공천에 좀 많이 될 것이다. 이 인재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지난 2017년하고 2018년에 이제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고 한국GM 군산군장이 폐쇄된 이후에 그 전북에 이제 들리셔서 이제 군산형 일자리를 이제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인재를 영입한다는 건 그분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뒷받침을 해준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략 지역으로 이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할 텐데 인재의 맞으면 뭐라고 할까요? 역량이라든가 그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공관위에서 논의를 잘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군산형 일자리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지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단계는 아니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북도하고 중진공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들. 예. 네, 내일의 박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올라간 공수처법이나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법에 대해서 한국당은 모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킬 것 같긴 한데 이제 만약에 4월 말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으니까 1차 특위에서 최장 시간을 끌면은 10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총선 시점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이 통과될 시점이 가까워지면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개특위의 논의 과정과 별개로 정개특위 논의를 좀 진전시킬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정치적 합의가 사개특위 안건과 정개특위 안건이 병행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법사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시간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개특위는 잘못하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사개특위보다 조금 더 먼저 진도가 나가줘야 같이 이제 본회의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그래서 우리 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진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제일 큰 쟁점이 될 텐데 역대 어느 선거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이제 처리하는 것이지 일방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그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두 분 정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용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릴 거는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추경도 추경이지만 이제 정부 예비비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서 증액된 채로 신속히 집행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8석 중에 한 석만 차지하고 있는 이제 강원도인데 이제 그 강원도이면 그 보수가 강한 만큼 전략 공천이라든지 내년 강원도 총선에서 이를 타파할 전략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강원도 그 산불 피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일반 예비비로 그 지원한 게 상당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 성금으로 이제 지원한 게 국민 성금이 한 600억 정도 되는, 예, 한 600억 정도 있어서 그걸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는 주로 이제 그 긴급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인프라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헬기 같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하는 예산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로 하게 되면 강원도민들은 실제로 일반 재해를 당하신 데보다 오히려 그 상당히 많은 가구당으로 본다면은 그 다른 지역보다 훨씬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지원이 된 셈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 성금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 성금으로 그 피해 가옥을 복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예, 주택 복구라든가 이런 건 아주 그 원만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강원도 지역이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구의원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역인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압승을 또 거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그 비교적 괜찮게 강원도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무를 잘 그 공천을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 더 시간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분 하고 또 예, 여기 두 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 MBN 이동화 기자고요. 아까 공천 비례 관련해서 외교 안보나 경제 그리고 소수자 관련해서 뭐 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 그룹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약간 예전처럼 칸막이로 해서 비례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칸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저희가 이제 당 차원에서 꼭 그 중요시하고 그 소수자를 맞으면 배려를 해야 된 그런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 분들이 맞으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칸막이를 해가지고 무슨 진입장벽을 막겠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예, 뷰스앤뉴스 정지영입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 그 요즘 데일 메시지 많이 내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법무장관 기용이나 총선 출마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좀 조국 민정수석 역할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요즘엔 뭐 SNS를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SNS에 올리는 그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분간을 해야 되는데 그 조국 수석이 올리는 그 SNS상에 올리는 것은
되게 사적인 자기 의견들을 올리는 것 같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나 출마 얘기가 뭐 언론상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제가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이렇게 신청하신 분 있어가지고 예 받겠습니다. 예. 네, 뉴스핍의 김준희 기자입니다. 그 현재 여건에서 좀 여론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좀 어떤 배경에서 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조금 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는 이 자유무역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제적인 분업 체계가 있고 그동안의 시장 그 원리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해왔는데 쭉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강제징용에 관한 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략물자의 반출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자기들 내에 참의원 선거에 관한 그 일종의 이슈 메이킹, 특히 그 일본의 국민연금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그게 참의원 선거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덮는 용으로 이제 그 활용했다는 그런 지적도 일본 내에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맞아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또 의제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중에 일부가 그런 거겠지만 하여튼 그 우리의 사법 그 대법원의 판결 이거에 대한 불복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맞은 국제사회 여론이 별로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대되고 오래가게 되면 그 우리도 타격을 받지만 또 일본도 타격을 받고 여러 그 맞으면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교란이 오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도 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취약점인 그 소재, 부품,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을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대응책도 마련을 하고 그를 위해서 법과 제도도 정비를 하고 내년 예산에도 그 정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당정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것으로 오늘 그 제10차 이해찬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대표님께서 일상적으로 또 기자분들하고 또 접촉하시고 계시니까 또 궁금한 거 우리 정책위 의장한테 자세한 질문을 또 해주셔도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한 달 후가 이해찬 당대표 취임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즈음에서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은 추후에 다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1주년 때